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 김태환입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목소리가 좀 맹맹해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감기가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양극화 관련된 연구입니다. 이 양극화 관련된 연구나 논의는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아마 처음 이제 그 IMF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면서 그 당시 양극화 논의를 하다가 그 후에 좀 뜸하다가 아마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2019년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격차 문제라든지 그동안에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20여 년 동안 잘 해소되지 않으면서, 그리고 정부가 여러 정권이 지나가면서 사회안전망 이런 것들, 사회보장제도를 상당히 많이 체계적으로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 취약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왕왕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 안타깝게 좀 안 좋은 것으로 해서 가족 전체가 불행을 겪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이제 양극화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많은 연구자나 전문가 교수님들이 이제 양극화를 넘어서 이제 격차가 더 심해지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런 의미를 갖는지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올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약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취약계층, 빈곤층, 어려우신 분들, 혹은 채로서 요즘 많이 나오는 이제 가족 돌봄 청년이든지 요즘 이름 바뀌어서 제가 보호종류 아동이라든지 이렇게 좀 아주 취약하신 분들을 위한 정책, 세밀한 대상자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다가 보니까 최근에 그걸로는 이제 양극화 해소가 안 되는구나. 약자를 하기 위해서 약자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많은 제도들을 개선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취약층이 나오면서 최근에 올 초부터 국민통합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 국민경제자문 이런 데서는 이제 좀 양극화 이런 문제를 개별로 쳐다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사회적 틀 속에서 사회통합이나 국민통합 틀 속에서 살펴보자 해서 올 4월부터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마 논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마 11월 달에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정부 부처들이 총괄적으로 참여하면서 양극화 문제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그때 나온 질문들이 왜 아마 정부가 양극화 관련해서 많은 정책들을 했는데 사회보장제도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확대하고 많이 했는데 왜 여전히 양극화 문제가 우리가 사회에 하도가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 보듯이 외환위기 이후에 많은 제도들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소외되거나 배제된 계층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이제 빈곤층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심취약계층, 새로운 취약계층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선 지능이라든지 가족 돌봄 청년이라든지 좀 보이지 않는,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사회보장제도에서 현금성, 이제 기초연금을 확대하거나 아동수당을 주거나 이렇게 현금만 주면은 모든 위기가 벗어나지 않나 했는데, 요즘 나오는 위기들은 하나의 위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 현금성 급여만으로 한계가 있는 이런 문제들에 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화 문제가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자료를 보게 되면은 소득 부문에서는 그래도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많이 하면서 이 소득 격차 문제는 그래도 많이 분배도 개선되고 있는데, 이제 자산이라든지 노동시장이라든지 이제 지역이라든지 우리가 익히 언론에 통해 알고 있는 새로운 양극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분배는 개선되고 있는데 옆에 사람과 내가,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와 저쪽 강남 지역과 이렇게 어느 특정 지역 간의 이런 건 절대적으로 격차가 벌어지는 절대적 격차,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통계청이 거의 처음으로 사회이동성 통계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거기도 보더라도 상대적 격차보다는 이제 절대적 격차, 절대적 이동성들에서 취약하다, 이런 말씀을 할 듯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도 늘어나고 자산도 이제 늘어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보이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격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양극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가 하나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제 이게 좀 안 좋게 위기 상황을 경험하신 가구들을 보면은 가구가 소득이 낮은 건 기본으로 하고, 또 주거 불안도 같이 들어오거나 이제 주거 불안정이 같이 있거나, 아니면 또 가족 내에 돌봄이라든지 이런, 특히 가족 돌봄 청년 같은 경우는 가족 내에 돌봄 대상자도 있으면서 그 돌봄을 위한 서비스도 필요하고 그 가족이 생활하기 위한 현금급여도 필요하고
또 내가 이제 가족 돌봄을 하는 거 청년이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필요하고 이렇게 복합적 위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정책이라는 사회보장제도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보지 못했다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가 이제 양극화를 그리고 격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현 정부에서 이제 11월에 양극화 타개를 목표로 잡고 크게 세 가지 방향인데요. 1차 분배라는 게 시장입니다. 우리가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에서 분배를 개선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사회정책이라는 혹은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하겠다 해서 아마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이나 이런 이 근로장려금 이런 서비스 같은 기타 서비스들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산층이 밑으로 떨어지지 위로는 올라가면 긍정적인데 떨어지지 않도록 탄탄하게 잡아주기 위한 정책들을 지향하겠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이 많이 관심을 청년이라든지 미래 세대 청년들이 조금 일자리 미스매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정적 직장으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해야만이 또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이 나오는 저출생이라도 이런 문제 해소되기 때문에 우선 청년들을 준비하고 또 미래 세대라는 건 앞으로 이제 나올 세대뿐만 아니라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한 1,500만 가까워 되신 분들이 곧 다 어른들로 이제 어르신 세대로 넘어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노인 간의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마 정부가 살펴보려고 했고 저도 여러 가지 부처에 위원회나 부처에 참여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아마 지금 정치 상황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스톱된 게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시간 관계상 뒤에 나오는 16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개념들은 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페이지만 잠깐 보시면 양극화라는 건 말 그대로 소득 분배가 소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소득이 많은 사람과 소득이 적은 사람 쪽으로 쫙 몰리고 가운데가 좁아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양극화라 볼 수 있고요. 이게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할 때 쓴 개념이라면 최근에는 이게 양쪽으로 쏠리는 건 보통 이거 뿐만 아니 이게 사이가 더 벌어져 버리는 격차가 더 벌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돼서 양극화 격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페이지 좀 하단을 보면 좀 어렵긴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소득 1분위 평균이 한 10만 원을 벌고 있다. 예를 들어 월. 근데 소득 10분위 소득이 제일 높으신 분들은 한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이제 통계청에서 보통 통계 지표로 분배 지표로 하고 있는 소득 10분위 비율을 보면 10배. 그러니까 100만 원과 110만 원 차이가 10배 차이고 이분들의 격차는 한 9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한 100배씩 소득이 다 늘었다.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이 1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100배 소득이 늘었고 마찬가지로 10분위 소득이 제일 높으신 분도 100만 원에서 똑같이 소득이 100배 늘어서 1억 원이 됐다 그러면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니계수라든지 소득 분배율로는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언뜻 봐서 우리나라 분배가 나쁘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 양극화라든지 격차를 보면은 옛날에는 90만 원 차이 나는 게 이게 9천만 원으로 벌어져 버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는 절대적 금액에서는 이런 격차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양극화 이런 분들 이것들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줄여나가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볼 수 있고요. 18페이지 보시면 이런 양극화 배경은 외국에서는 오래전에 있었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복지제도 확대하면서 처음 이제 연구가 시작됐고 정부 정책으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잘 살펴보면 이미 옛날에 우리가 산업발전, 경제발전 단계에서부터 태동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처음에 다 어르신들도 다 아시겠지만 경제발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선도기업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발전을 하고 그것이 도시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벌써 거기서 특정 산업, 특정 기업이 앞서가고 뒷기업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기는 격차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게 이제 19페이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 여기서 이제 교육 격차 문제들이 좀 발생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90년대까지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돌봐서 좋은 학교를 가면 이렇게 좋은 데로 이제 이렇게 높아갈 수 있는. 아마 저희 세대까지는 50대까지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요즘 최근에 젊으신 분들을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그래서 요즘 계층 사다리가 줄어들었다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예전에 경제발전 단계에서부터 태동한 게 아닌가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90년대나 현재에 와서 그게 해소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 보니까 여전히 이제 양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화두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수도권은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모이다 보니까 집값이라든지 이제 주택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과는 또 차이 나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같이 발생하고 있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양극화라는 게 결국에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 정책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그때 국민통합위원회 이런 데서 말씀하듯이 전체적인 사회 전체적인 틀에서 경제부터 사회 분야까지 종합적으로 다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해소해 나갈 것인지를 같이 좀 논의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20페이지 정부가 그래도 많은 정책을 써서 옆에 보시면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정부가 이전 소득 같은 기초연금을 확대하시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면서 이렇게 늘어난 소득을 말하는 건데, 보시면 분배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긍정적인 효과인데,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의 이제 재정적인 여건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처분 소득 같은 공적 이전을 통한 분배 개선은 이제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한계에 도달할 거로 보고요. 그럼 결국 옆에 있는 시장 소득이라는 게 이제 내가 일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이 소득들은 분배율이 그나마 거의 평평하게 가다가 최근 약간 개선되고 있지만, 이 시장 소득 쪽에서 이제 양극화가 해소돼야 되는데, 이 시장에서의 해소 방법은 결국에 기업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주느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할 때 대기업 중심, 그다음에 특정 산업, 요즘 아시겠지만 삼성이라든지 반도체가 한번 되게 힘들면 우리나라 전체가 힘들듯이, 이렇게 과연 이렇게 삼성이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삼성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밑에 기업들도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이런 특정 산업 중심으로 가는 것들도 우리가 재구조화하는 부분에서도 해소되지 않으면 이 시장 소득 쪽에서의 분배 개선이라든지 양극화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2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성장을 많이 해서 중간 계층은 많이 늘었습니다. 소득에서는. 그래서 소득을 살펴보면 국민들이 많은 어려우신 분도 있긴 하지만 그게 낮지는 않고 중간 계층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정부가 타겟팅을 했듯이 중간 계층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밑에 소득 낮은 분들과 높은 분들을 어떻게 좀 균형 있게 할 것이냐, 이런 거 보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은 도시와 농촌 간에도 역시 아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도 있지만 도농 간의 격차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귀농귀촌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농촌으로 가면은 소득이 좀 떨어지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면 청년들이라든지 한 50대 되신 분들이 농촌을 가게 되면 분명하게 소득이 떨어지신. 근데 신기하게도 삶의 만족도라든지 행복도는 되게 올라가신, 그런 걸 보면 농촌이나 이런 것들을 갔을 때, 지역으로 내려가셨을 때 소득이라든지 자산에 대한 안전망만 좀 이렇게 해주시면 농촌으로 지역으로 내려가서 행복하게 사시는 걸 보면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국민들이 가장 많이 느끼시는 양극화 문제는 22페이지에 있는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자산에서 많이 느끼고 계시는데, 자료에도 통계청 자료도 있듯이 소득이 낮은 1분위 그 자산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는 소득이 높으신 분들의 소득이 자산이 증가하는 폭이 상당히 크고요. 특히 이제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부동산으로 인한 게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 예전에는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살고 어느 집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이제 양극화가 있었다 그러면, 최근에는 이게 세대 간으로 넘어서 이제 자녀한테 상속이나 증여 이런 것들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양극화의 가장 심각한 부분도 느끼고 있고요. 23페이지 보시면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자 복지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노력하시면서 올해 큰 화두가 또 하나가 뭐였냐면 사회 이동성을 좀 강화시킨다는 것들. 그래서 이제 좋은 일자리를 가져서 더 높은 분위로 올라가고 나의 자녀가 더 높은 곳으로 나은 일자리를 갈 수 있도록 사회 이동성들을 강화하는 방향을 이제 그동안 올 초에 부처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때 이 사회 이동성이라든지 양극화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입니다. 이제 정규직인 분들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비정규직이라든 이런 분들은 상당히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상당히 양극화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국민들이 또 세 번째로 많이 느끼시는 게 24페이지에 있는 교육 격차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좋은 학원을 보내야 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래서 대부분이 좋은 학원이나 이런 거 하려면 뭐 강남을 가거나 서울의 강남을 가거나 서울의 목동을 가거나 하는 이런 걸 보면, 거기 보낼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소득이 있는 분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떨어지는 이런
죄송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양극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준다 볼 수 있고요. 25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왜냐하면 수도권 집중은 워낙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26페이지 보시면 이제 양극화 격차를 살펴볼 때 저희들이 느꼈을 때는 초기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문제 이런 쪽 아니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렇게 중심으로 봤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연구 방법들이 많이 활달이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냐면 내가 사는 지역 내에서 내가 어느 동에 사느냐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 양극화 격차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게 부산을 보여드린 건데 부산에 제가 정확히 부산을 잘 모르긴 하지만 이렇게 해운대라든지 좀 수영구라든지 이런 좋은 데는 아파트 값도 높고 교육 수준도 높고 여기엔 또 좋은 병원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사실 좋은 병원도 있는 반면에 부산에 또 어떤 지역을 가면은 아파트보다는 옛날 집들이 많고 병원이나 이런 시설이 없는 이런 것들이 좀 같은 부산시 내에서도 격차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양극화 문제가 이 지역 수도권뿐만 아닌 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아닌 우리 사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마 서울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강남을 사느냐 우리 장인어른이 옛날에 80년대 회사를 다니시면서 느낀 게 강남 잠실 아파트 얻을 거냐 아니면 상계동을 얻을 거냐 고민하셨다는데 상계동을 가셨는데 지금 와서 보시면 다 아시금 그 당시 잠실 가셨으면 되게 부자가 되셨을 텐데 지금 상계동에 계시니까 그냥 똑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격차 문제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장 큰 우려는 아까 말씀 고령화가 가장 클 겁니다. 베이비 부모수 한 1,500만 되시는 분들이 고령화되면서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이 사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1인 가구가 됐을 때 생계부터 이 노인 간의 같은 노인이라도 1인이 되거나 소득이 떨어져서 이 계층화되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미래 세대에 대한 위기도 충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십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 겪고 있는 양극화 현상인데 아마 많은 자료들을 보다 많은 양극화, 격차 이런 문제들을 많이 보실 수 있다 보고요. 그럼 이런 것들 우리가 우선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렇게 봤을 때 28페이지 보시면 아마 우선적으로 시장이란 아까 말씀드린 내가 직접 일하고 내가 살고 있는 쪽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 자산이라든지 지역 격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수도권 중심으로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거든. 과거에는 그래도 지역이 비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라든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없는데 최근에 보면 수도권 쪽으로 인구가 많이 들어가고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이 좋은 기업을 가시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웬만한 집값들은 거의 1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 사시는 분들은 좋지만 지역에서 올라온 청년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 10억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청년의 입장에서 이제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아마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정책도 같이 필요한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도권 쪽에서 이런 격차 문제들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줄여나갈 필요했다 보고요. 그래서 29페이지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쪽에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연구할 때 보면 수도권에는 첨단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정보통신 이런 것들 금융 산업이 많이 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제조업 기업들은 다 주로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첨단 산업을 다 지역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첨단 산업 육성하지만 지역에서 있는 제조업 이런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탄탄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그리고 인구가 이제 청년들이 도시로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도시로 왔을 때 임금 문제라든지 복지가 상당히 이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보다는 좋기 때문에 지역으로 안 오고 수도권에 있는데 이렇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있는 청년들이 도시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것들과의 복지 격차를 줄여줄 수도 지자체들이 좀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증평군을 한번 사례를 들어봤는데 증평군 자체가 이미 아이들 그 지역에서 일을 하실 경우 아이 돌봄에 대해서 걱정 안 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전업주부가 일을 가시면은 아이를 어디 케어할 데 없을 때 몇 시간을 찾아서 헤매는 것보다 할 때 증평군 같은 데서는 면사무소나 이런 데 전화를 하면 15분 내에 그 아이를 돌볼 사람을 보내줘서 케어하듯이 이렇게 돌봄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줄임으로써 지역의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내려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보여요. 또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느낄 때 지역으로 내려갈 때는 남자가 내려가기보다는 여성들이 내려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심만 돼도 여의도 앞에만 가도 많은 남자 직장인들이 이 아메리카노 들고 다니면서 서로 담소나는 모습들을 보는데 농촌에서는 이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문화를 원하는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나 직업 이런 직장인들이 농촌에 가서도 이렇게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그게 안 된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의 데이터를 보면은 문화시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해 보면 비수도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제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다 도시 지역에 몰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청년들이 다 수도권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육성될 수도 지원하면서 그분들이 그곳에서 문화적인 프로그램도 느낄 수 있는 저희 연구원도 이제 세종시로 내려간 지 한 10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그때 같이 있던 직원들이 다 느꼈던 건 세종시 가면은 깝깝할 것 같고 가장 원하는 게 이제 직장원이 있으니까 가지만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가 되게 컸습니다. 근데 여전히 10년이 지난 저희들도 세종시에 있습니다. 뮤지컬 한번 보려면 서울로 올라와야 됩니다. 아니면 대전 같은 큰 도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아마 세종시가 그럴 쯤이면 외국 다른 지역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줄여주는 격차들이 필요하다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30페이지 보신 대로 결국 양극화의 근본적인 것은 노동시장에서 여러 가지 차별 문제, 남녀 간의 성별 차별이라든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특히 최근에는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 그래서 이 정부 사회 정책에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차별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 하면 다들 이게 어르신이라든지 이제 종교인들은 그 누구지 성소수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많은 차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이런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 앞으로 이제 통합위원회 이런 데서 중심으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보고요. 특히 이제 법에서는 지금 남녀 간의 이제 임금 격차 줄이는 것만 이제 남아 들어가 있지만 향후에는 이것들을 좀 확대해서 학력이라든지 숙련도, 특히 숙련도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의 우려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연세에서 아시겠지만 키오스크만 쳐다봐도 다 겁이 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젊으신 분들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은 숙련도에 따라서 많은 급여를 받지만 이 데이터 접근성이 떨어지는 또 다른 젊으신 분들은 또 낮은 직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직장에서 예를 들어 데이터 접근에 따른 격차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줄여주고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31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서 좀 피해를 안 받도록 특히 이제 좀 중소기업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물론 정부가 고용노동부라든지 산자부 이런 쪽에서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피부로 와닿는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중소기업에 가더라도 내 친구가 대기업에 있더라도 그 친구가 아이를 위해서 쓰는 돈, 주거를 위해서 쓰는 돈이 내가 중소기업에 있더라도 그 차이가 없다는 것들을 줄여들 수 있도록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의원들이 계시면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가셔가지고요. 아시겠지만 기업들한테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 중소기업 경영주한테 네가 대기업보다 임금이 적으니까 대기업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라.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이건 시장에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통 한 30%, 20% 차이 나는 격차는 결국에 지출에서 좀 이렇게 국가가 보완해 주는 그러니까 대기업에 다녀서 아이 들어가는 돈이 50만 원 든다 그러면 내가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이 한 30만 원 든다면 그 20만 원의 격차를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줘서 이렇게 지출을 보전해 주는 식으로 해서 소득 격차를 줄여주는 이런 정책들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보고요. 교육은 저는 제 전공은 아니지만 여기 하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교육이 가장 제일 해소될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이제 공교육이 많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그게 되지 않고 있고 특히 이제 32페이지 보시면 좀 취약계층이라든지 좀 어려운 가구에 있는 학생들이 좀 좋은 대학이라든지 지역 균형 선발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고 그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좀 지역으로도 내려와서 좀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볼 수 있고요. 이제 아마 시장에서도 이 외에도 많은 정책들이 필요한데 아마 이 부분들은 아마 토론을 하면서 아마 논의가 될 거라 보고요.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회 정책입니다.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양극화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도 아까 정부도 1차 분배가 안 되면 2차 분배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 2차 분배가 결국에 이 사회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빈곤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을 넘어서 맨 이 32페이지 세 번째 위에서 밑에서 세 번째 찍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것들이 현금만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수당을 줬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확대했다고 해서 그 치매 노인이 그 케어가 되는 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의료비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을 넘어서 서비스까지 같이 확대하는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는 정부 정책은 주로 장애인, 노인, 한부모, 여성 이런 분들 특정 대상들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소득이라든지 서비스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기초연금을 확대하면 20조짜리 큰 예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면 실제로 우리가 여기 있는 은등고립층이라든지 경계선 장애 이런 분들은 20조가 필요한 게 아니다. 한 몇천억 혹은 몇백억만 있어도 이분들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데 그동안은 큰 데를 봤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회가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작은 것까지 돌볼 수 있는 이런 정책들로 좀 정책이 돌봄 체계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대로 첫 번째로는 아마 빈곤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워낙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하고 우리가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근로빈곤층이라 해서 일을 해도 가난하신 분, 최저임금 수준밖에 못 버는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좀 강화돼야 된다. 특히 여기에는 지금 정부가 근로장려금이라고 EITC라든지 또 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코로나 때 보시면 그 제도들이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빈곤층을 위해서는 아마 33페이지, 34페이지 있듯이 기존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또 다른 방식에서 이제 요즘은 전문 용어로 이제 일반 공공부조에서 범주형 공공부조로 바꾸자 하는 논의가 있듯이 이런 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긴급복지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청년이나 아까 말씀드린 베이비 부모 세대들, 베이비 부모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 크레바스라고 해서 은퇴하고 그 연금 받기까지는 올해가 63세인데 아마 저희들이 은퇴할 때는 64세, 65세가 되는데 이 크레바스가 상당히 큰데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제 친구가 큰 대기업 이사였는데 3년 만에 그만두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이 대기업 이사 다니던 제 친구도 앞으로 연금을 받으려면 한 7, 8년을 지나야 되는데 이게 생활이 가능할까 했을 때 이런 중견 베이비 부모 세대와 이 중고령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말씀 그게 이제 35페이지까지 말씀드리는 것들이고요. 아마 정부도 그래서 최근에 9월달에 연금 개혁 방안을 만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지금 국회 사정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다 올 수도 돼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깝다. 그리고 그나마 좀 요즘 최근에 제가 본 언론이나 자료들을 보며 느꼈던 게 35페이지 한 세 번째 찌개 보시면 그동안 우리 사회 정책이 보면은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사업만 하고 복지부는 복지부 사업, 여가부는 여가부만 각자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채무자 특히 청년들이 물론 되게 생활이 어려워서 채무도 지고 있지만 뭐 투자를 잘못해서 지는 이런 청년들이라든지 중고령층에서도 이제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안 좋은 채무 관리가 심해진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따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결국에 채무 조정에서 이자를 좀 낮춰주시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이 정도에 불과했는데 그걸로는 이분들이 위기를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금융위원회와 복지부와 고용부가 연계한 게 그런 분들이 이제 금융위원회에 오서 이제 어디죠? 신용회복위원회나 이런 데 오시면 우선은 신용회복에서 금융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분과 상담을 해서 긴급하게 생계가 필요하다.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면 복지부로 연계시켜주거나 아니면 이 사람 청년이 이런 상황에서 고용 서비스를 또 일자리 직업 훈련을 통해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들이 아까 국민취업준 연계하는 이런 것들을 연계하자 해서 한번 서비스를 올 초 6월부터 진행했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뉴스에서 봤더니 이 금융고용복지 서비스가 상당히 효과를 발휘해서 지금 벌써 반년밖에 안 돼 한 7만 명인가 8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특히 가장 많은 혜택이 복지 서비스로 연계된 내 채무 있는 상태에서 어디 가서 생계가 필요할 때 복지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동안은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는 자기 것만 받는데 이제는 부처들이 이렇게 연계하는 서비스들이 있듯이 앞으로는 이런 연계 서비스들이 되게 이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라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취약계층 같은 걸 보면 36페이지 보시면 가난할수록 소득보다는 지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출단을 좀 줄여주는 그래서 이 그림 36페이지 그림에 보면 에너지 소비인데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에너지 소비가 많고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에너지 소비가 작기 때문에 물론 경제적으로 봐서는 경제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쓰는 에너지에 있어서는 좀 많은 이제 사용량이 많으니까 사용량이 많으면 좀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해서 그거를 아랫단에 넘겨주는 식으로 또 이렇게 좀 지출단을 좀 줄여주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요. 37페이지와 38페이지는 이제 우리가 피부로 알 수 있는 왜 우리가 아이를 안 낳을까. 가난할수록 그리고 소득이 많을수록 아이 케어에 대한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최근에 경제연구원 한국경제 37페이지 하단에 한국경제연구원이나 서울여대 교수님이 쓰신 걸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이제 애를 더 낳고 좀 그렇지 않은 경우 낳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분 아이를 케어하는 지출 부담을 줄여주는 이런 정책들이 좀 같이 좀 필요하다 보고요. 38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정부가 올해 2월달에 이제 국회가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서비스를 했는데 이건 주로 노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향후 이런 부분들은 통합 돌봄 서비스를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하기 싫은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말한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 하는 것들은 기업과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거라 그러면 이 사회 정책은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이제 기초연금 지금 올해 아마 33만 받는데 이거를 정부가 40만 원까지 올릴 때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가듯이 결국엔 재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 39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들이나 국민 부담들을 옛날에는 우리가 OECD와 많이 차이 났으니까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재원 부담만 대자 했지만 지금은 우리 이제 GDP가 잠재 성장률 이런 것들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 세금을 통한 여력이 상당히 이제 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9월에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보시거나 앞으로 건강보험이 역시 이제 8%가 묶어 있지만 이 건강보험도 결국에는 본인 부담 이런 걸 고려하면 이것도 무너질 것 같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가 많이 늘어나면 고용보험 부담도 늘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세 부담이나 국민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걸 고려하면 뭔가 새로운 형태의 국민들이 같이 짐을 질 수 있는 이런 조세 방안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속속된 조세재정연구원 이런 쪽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궁극적으로 앞에 있는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정책 이런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재원 방안도 같이 근데 누구 특정 계층만 이렇게 막 부담하기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